오늘도 바흐무트 전선과 관련된 흥미있는 이야기가 러시아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전선은 거의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지난 한 달간 바흐무트 전선의 변화는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작은 변화 같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바흐무트에서 매우 큰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도시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한 많은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수를 강조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흐무트 상황을 지옥과 같은 처참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는 러시아 측에 따르면 네덜란드 출신 흑인 이식 전문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이식 전문 의사들이 바흐무트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2015년 무렵에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사상자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보냈었다고 하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전쟁 상황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번 비디오는 러시아군의 거의 계속되는 바흐무트에 가해지는 폭격으로 인한 짧은 영상입니다. 거의 모든 전쟁에서 고통을 겪는 주된 대상은 평범한 민초들일 것입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이미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이런 비디오를 보고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한번 가보지도 않은 정치 지도자들이 감히 전쟁을 언급하고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전쟁 위협을 조장하는 현재의 형태는 70년대와 80년대의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의 핵 전략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부터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핵 공격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4가지 시나리오의 경우에만 핵 공격을 한다는 핵억제 전략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핵을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보면 미국은 러시아에 언제든지 다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은 예를 들어 러시아 지도부를 먼저 제거하여 핵 공격 명령 체계를 해체시키는 것과 러시아의 핵 공격 시설에 핵 공격을 가능한 한 빨리 하여 러시아가 반격할 시간을 뺏는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핵 전제 공격의 효과를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 있는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을 러시아가 최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러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대륙간 핵탄도미사일 RS-28 사르마트입니다. 액체 추진에 사거리는 35,000km, 준궤도 비행이 가능하고 남극 상공의 궤적을 비행할 수 있고 한 번에 10개 내지 15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 한 개의 폭발력이 TNT 20만 톤과 같다며 단 한 발의 사르마트 한 발로 미국 본토 전체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RS-28 사르마트 발사 사일로를 다른 핵공격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설령 사일로가 핵공격을 받더라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쳐가고 있는 핀란드인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 중 첫 부분은 핀란드인들이 러시아 국기를 태우는 모습이고 두 번째 부분은 미국 의회에서 카일 파커가 전돈데스카 공화국 국기를 가지고 신발을 닦는 모습입니다. 두 모습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백인 우월자들의 행동들입니다. 이런 핀란드가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핀란드를 핵전쟁의 회오리로 그들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핵 전략은 먼저 핵을 사용하지만 핵 반격으로 인한 미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핀란드를 이용해 러시아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하여 핀란드가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미국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핵선제 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핀란드의 카트커에서 모스크바까지는 507마일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의 쇼트스카에서 모스크바까지 317마일, 수미에서 모스크바까지 35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2위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317마일과 507마일의 차이가 2분 밖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비행 중 가장 느린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속도가 붙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크렘린에서 507마일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일 파커는 인권 유린을 저질렀거나 중대한 부패에 연루된 외국인 개인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규정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지지했던 헬싱키 위원회 대표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한 자가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거래 이면이 있다는 빅토르 바우트의 거래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바우트는 단순한 러시아의 무기거래상이 아니라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정보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보요원으로서 바우트는 러시아의 정보기관 감시하에 아프가니스탄의 북부동맹에 무기를 판매합니다. 이런 러시아와 북부동맹과의 친밀한 관계는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이 탈레반을 축출하는데 북부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우트는 무기 밀매를 위장한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일하면서 보통의 정보원이 가질 수 없는 폭넓은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아주 핵심적인 러시아의 정보자산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바우트의 체포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7월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편입시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하는 다국 적군은 조지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2008년 8월경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나무세티아인과 조지아 사이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사실상 끝난 후 나토가 조지아로 확장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 전쟁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나토에 대항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레리 존슨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고로서 빅토르 바우트를 희생양으로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우트의 체포와 투옥은 러시아의 정보작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대마초를 띄우는 농구 선수 한 명을 위해 러시아의 귀중한 정보 자산을 되돌려준 것입니다.